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찰행정학과 윤은숙 교수입니다. 자, 범죄학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도 4주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주차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초등학생들이 아마 개학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확진자 없기를 바라고요. 확진자는 있겠다, 그죠? 하여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학의 역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범죄학에서 어떤 고전주의와 실정주의의 비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범죄학 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이론인지 나쁜 이론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범죄학의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종교론적 범죄학의 시대였다. 그래서 종교적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했기 때문에 범죄자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종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어떤 행동이었고, 따라서 그 행동 자체를 어떤 미신을 믿거나 혹은 이단을 믿거나 혹은 종교적 교리를 믿지 않는 것,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고문을 하거나 화형을 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심각했다. 그리고 표준화된 매뉴얼이랄까요? 표준화된 어떤 양형 처분 기준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 의한 어떤 법 집행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어떤 어떤 판단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귀족이나 왕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배 계층을 좀 가혹하게 다룬 부분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어떤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중세 유럽이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일어났던 어떤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이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게 사회계약설, 천부인권설, 계몽주의 사상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삶이 어떤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종교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독립개체로서의 인간 존재 존엄성 자체를 믿기 시작했다. 그 기초를 닦은 것이 고전주의 범죄학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만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행위 책임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조했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런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며 그거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처벌은 신속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형벌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주장되게 되었다. 이게 고전주의 범죄학인데요. 한편 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하고 나서 실정주의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의지가 과연 그 행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죄를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것들, 그걸 결정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결정되어졌다.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정되어졌다. 그런 실정주의적 과학적 증거 자료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등에서 그러한 실정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정주의는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과학적 증거 자료에 기초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실정적인 어떤 결정이 될 만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즉 범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범인성이 될 만한 것들을 치유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차후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 행위 자체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차별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표로 고전주의와 실정주의에 비교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범죄의 관심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고전주의는 범죄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절도는 절도, 강도는 강도, 살인은 살인, 이런 특정인 범죄 행동, 이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가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중심주의. 한편 실정주의는 범죄자 중심주의. 굉장히 다르죠. 형법책을 아마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차이를 아실 건데, 형법책은 전형적으로 범죄 행위를 적어놨어요. 형법 2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그죠?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행위,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실정주의는 그런 행위보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범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범죄자 그 사람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범인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해결해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자유, 의지, 유무. 고전주의는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free wil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편 실정주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결정된다. 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어떤 영향 요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결정된다.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것, 범인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실정주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형벌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요. 고전주의는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즉 형벌의 일반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고전주의적 관점입니다. 한편 실정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따라서 어떤 범인성, 그 개인이 고유하게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범인성에 의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범인성에 맞춤형으로 처벌을 해야 돼. 즉 형벌 자체가 특수하게 특성화되어야 된다.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캐릭터에 맞게 특수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형벌의 특성화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벌 사용은 고전주의는 형벌의 일반화 원칙이고요. 실정주의는 형벌의 특성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형벌의 종류입니다. 형벌의 종류. 고전주의는 행위 책임이라고 했죠. 형벌이 일반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의 처벌만 하면 돼 라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법에서 정하겠죠. 그죠? 그 양형의 원칙, 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형, 즉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벌을 부과했다. 고전주의는. 왜냐하면 절도 보면 절도만큼, 강도는 강도만큼의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형이 됩니다. 한편 실정주의는 부정기형 혹은 사인의 처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기형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인성을 치유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기가 되는 거예요. 부정기형이다. 그리고 사인의 처우는 사람들을 자꾸 처벌하면 낙인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교도소에 가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범인성 때문이라면 범인성을 치유하는 게 우선적인 거지 교도소에 가두는 게 우선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
범죄자의 어떤 범죄적 특성을 좀 더 원활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사인의 처우적 논리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둬두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겠죠. 다음, 제법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전주의는 물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위 책임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또 처벌하는 거예요. 또 범죄 저지르면 또 처벌하면 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한편 실정주의는 이 사람의 범인성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처벌을 할지라도 다시 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범인성을 해소시켜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전주의와 실정주의 어떤 관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전주의와 실정주의 비교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자, 범죄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범죄학 이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범죄학 이론 자체는 범죄의 역사를 설명드렸지만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요, 이론을 검증하고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 범죄학 연구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당연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범죄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범죄는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등과 같은 그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 자료 등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태를 파악해야만 우리가 범죄의 원인 및 유발하게 되는 원인 및 또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실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사법기관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혹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정원시키고 형벌적인 어떤 처우 자체를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즉시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게 되죠. 놓치게 되는 게 된다. 라고 말씀. 네, 이호수 교수입니다. 범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범죄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범죄는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 등과 관련해서 범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녹화 중인데 자꾸 전화가 오고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범죄학 연구 목적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범죄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범죄 이론의 검증입니다. 자, 수없이 많은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정주의 범죄학이 있고요. 범죄자의 행위를 설명해주는 이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범죄학 이론들 간의 비교 우위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생물학적 범죄학자들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문제다라고 말을 한다면 또 심리학적 범죄자들은 아니다, 심리적인 특성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다행히 사회학적 범죄자들은 또 사회학적인 어떤 요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들 중에서 모든 범죄학 이론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정책을 만들 때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범죄 예방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이론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범죄학 이론들 중에서 어떤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인지, 얼마나 이 지금 범죄, 특정 범죄일 수도 있고요, 전체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 작업은 범죄 실태 파악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다면, 범죄 이론의 검증 역시 공식적인 통계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합니다. 심리학 쪽에서는 실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범죄학 쪽에서는 실험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바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더 많이 한다 혹은 더 적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자체는 실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윤리적인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거 자체를 어떤 범죄라든지 다른 어떤 범죄 피해라든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인간에게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의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학에서는 실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처럼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설문조사 연구라든지 공식 통계자료를 통한 통계적 분석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학 이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범죄 통제 방안의 강구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뭐냐면 이번 범죄학 수업에서는 사실 범죄 통제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범죄학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줄이는 게 목적이죠. 범죄를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를 개선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우리는 반대로 범죄를 줄임으로써 사회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범죄 통제 방안은 거의 대부분이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범죄 통제 방안이 당연히 잘 나오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시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범죄학의 목적은, 연구 목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더 다음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범죄학의 연구 목적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범죄학 이론의 검증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범죄학 이론의 주요 논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고전주의 범죄학, 실존주의 범죄학에 대한 어떤 비교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상황에 의한 결정,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과 신고전주의 범죄학이 나중에 향후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전주의에서 실정주의에서 신고전주의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결과이다. 그죠? 개인이 선택했죠.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오직 공식적인 처벌을 통해서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초기 고전주의의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런 고전주의는 억제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억제이론 자체가 공식적인 처벌을 통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처벌이라는 것도 있다는 논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비공식적 처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처벌 때문에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을 생각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든지 나의 체면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두 번째,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 당연히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심리학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하겠죠. 그래서 범죄의 원인은 인간 개인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유전학적 특성과, 자,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인성, 지능 혹은 정신적인 문제, 이건 심리학 특성이겠죠. 근데 지능과 관련해서는 사실 논의가 좀 있습니다. 지능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뇌 발달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인지이론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좀 저쪽 심리학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 우리의 체형,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이겠죠. 신경학적인 거, 우리 이 뇌의 역할, 또 신경적인 것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들은 우리가 타고난 DNA,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다. 범죄자인 부모를 가진 자녀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겠죠. 근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 부분은 다음에 생물학적 범죄학 이야기할 때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 지능 혹은 정신적인 문제. 자, 심리학적 범죄 원인들은 크게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인지이론, 학습이론, 그 다음에 성격이론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는 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인지, 또 도덕 발달, 인지가 도덕적 발달 단계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뭐 발달 이론, 인지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인지 발달 이론 중에 일부 내용은 학습 이론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세 번째는 행위 학습 이론들, 행위주의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행동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행위 학습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 이론, 뭐 대표적으로 인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인성과 관련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성은, 근데 이 인성도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극, 그거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 학습을 통한 어떤 성격의 형성, 그죠? 상황에 대한 학습, 자극을 통한 학습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격을 만들어요. 다만 심리학적 범죄학의 특성, 아니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학의 특성은 뭐냐면, 그러한 인성이나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이나 그러한 성격은 한번 형성되게 되면 잘 안 바뀐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형성되게 되면 잘 안 바뀐다. 결과적으로 범죄성, 범인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주의랑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측면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구조학적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범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일 수 있다. 혹은 범죄가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혹은 그 범죄가 발생한 것은 그 사회 속에서의 규범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유발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즉 계층과 범죄이기도 하고요. 실업과 범죄, 소득 불균형과 범죄, 뭐 빈곤과 범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 중에서는 머턴, 드루갱 등의 아노미 이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인 경제와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들 이론들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 있어요. 그 불평등한 상황은 누구나 다 불평등한 게 아니고 그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불평등하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피해, 혹은 갈등, 긴장을 느끼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높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구조적 시각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과정인데요. 심리학적 원인으로서 제가 학습 이야기도 했는데, 사회과정 이론은 대표적으로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선 학습이론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었고, 학습이 잘못되었고, 친구 관계가 잘못되었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다. 학교로부터 뭔가 잘못 배웠다. 이런 것들이 학습된 결과이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배우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학습되면. 그죠?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술 먹는 방법. 여러분들 술 마실 때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마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친구들 관계를 그냥 이렇게 뭡니까? 감미료처럼 약간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마십니까?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게 가치관인데, 그런 가치관들은 술에 대한 가치관, 주도에 대한 가치관이겠죠. 학습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못 학습하게 되면 술은 이렇게 코가 삐뚤어져 마시는 게 술이야! 막 토마토! 이러면서 그죠? 술은 막 죽을 때까지 마셔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죠? 저는 술 조금밖에 못 마십니다. 그래서 소주 반병, 맥주 한 병, 이 정도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 잘못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남들하고 그게
똑같아지길 원해요. 예를 들어 술잔 돌리기, 우리나라에서는 술잔 돌리기가 참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엔 술잔 돌리기 안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형 간염인 간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술잔을 돌리면 사람들 간에 침이 섞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죠. 또 물론 국 같은 거 먹을 때도 우리가 개인 그릇에 안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같이 먹고 그랬죠.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사회문화의 학습, 그런 학습입니다. 통제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통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둬야 돼요. 이렇게 확 잡아요. 근데 안 잡아주면 이 사람이 딴 데로 새. 그래서 사람들은 왜, 철도 선로가 있다면 그 선로에 딱 이렇게 열차가 놓여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탈선하게 되잖아요. 통제는 그 선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통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갈등론적 시각인데요. 갈등론적 시각은 실정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철학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갈등주의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 불평등, 그걸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혁명의 필요성,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어떤 그런 혁명의 결과물이다.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갈등이 유발하고 그 갈등의 결과물로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시킨다면 범죄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초기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가들 중에 뭐 테일러라든지 하여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갈등론을 다루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범죄학 이론의 주요 논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학 이론의 평가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범죄학 이론이 수없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정주의가 맞을까요? 실증주의가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을 만들고 우리가 범죄학 이론을 평가한다면 조금 더 나은 이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범죄학 이론은 뭐 저도 3, 40년 전에 범죄학자가 되었다면 저만의 이론, 그죠? 뭐 윤스 시어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랐겠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만든 이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렇게 범죄학 이론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많은 이론들이 다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학 이론이 많고 무수히 많고 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이론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또 좋은 이론도 있고 나쁜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현실, 지금 범죄라는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이론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범죄학자 중에 허쉬라는 학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허쉬라는 학자의 그 이론을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범죄학 이론의 평가 기준에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쉬를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범죄학 수업을 학부 때 들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역시 허쉬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업 시간에 허쉬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사회 유대이론 또 자기 통제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이론을 만드는 학자들이 많죠. 근데 한 명이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허쉬라는 학자는 범죄학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두 가지 이론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동시에 제시한다는 게 뭐 똑같은 시점에 제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두 개를 제시했다 이 말인데요. 1969년도에 허쉬가 처음으로 Cause of Delinquency라는 책에서 뭐 비행의 원인론 뭐 이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책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범죄학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사회 유대 이론이라는 것을 Social Bond Theory. 근데 그 이론이 굉장히 참 좋은 이론이었어요. 기존의 통제 이론적 시각과 뭐 심리학의 애착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했던 논리였는데요. 그 이론 자체가 실제 이렇게 많은 범죄학사에서 길이 남을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허쉬가 1990년이 돼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이죠. 갑자기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참고로 허쉬는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 가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범죄학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의 책이나 혹은 그의 논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신념이 좀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론을 사랑하니까. 근데 보면, 허쉬는 1990년에 General Theory of Crime이라고 해서 범죄의 일반 이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69년 버전은 비행의 원인론이었다면, 지금은 범죄의 일반 이론, 그래서 범죄 전체에 대한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 이렇게 해서 Self Control Theory라고 해서 자기 통제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 통제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유대도 통제고 자기 통제도 통제입니다. 그죠? 다만 좀 다른 거는 사회적 통제는, 사회유대는 약간 인간 내면적 세계를 약간 보여주지만 이렇건저렇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자기 통제는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 셀프, 나라는 것을 셀프 컨트롤, 나를 어떻게 통제하는 거에 관한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도 왜 이 사람의 논의는 사회학적인 범죄학에 들어가냐면 이렇건저렇건 그것이 형성되는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이론을 논의할 때 설명드리고요. 자, 봅시다. 범죄학 이론들 중 현실 세계의 범죄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6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6가지에 부합되면 좋은 이론, 6가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쁜 이론. 나쁜 이론은 아니고요. 그냥 좀 유용성이 떨어지는 이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리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기준이 논리적 일관성, logical consistence 해서 이론의 주장은 상황의 변화나 설명 대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돼야 된다. 와, 그죠? 이론이란 거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주장해야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남들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앞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범죄를 보다 많이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런데 상점절도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 행위를 한다고 주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상점절도는 상점에 가서 이제 절도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별 이론이 있다고 쳐봅시다.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많이 한다는 성별 이론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남자는 성별은 범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단 예외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길을 모든 범죄를 놓고 봤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많이 합니다. 다만 범죄의 속성이나 특성을 들여다봤을 때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이론이 좋은 이론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 말을 바꾸면 안 돼.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설명의 범위라는 거예요. 설명의 범위. 자, 좋은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개의 이론으로 가능한 많은 범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커야 되겠죠. 일반화 가능성.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살인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이론을 발표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살인은 전체 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지만 살인을 한 개만 설명해가지고는 100%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뿐만 아니고 강도, 절도, 강간, 폭행, 사기, 횡령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면 더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의 범위가, 스코프가, 이론의 어떤 스코프의 범위가 좀 더 넓어야 된다. 그죠? 망원경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명확하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그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운동을 하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뭐 젊어진다. 운동을 하면 더 행복해진다. 운동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게 많아야 된다. 이 말이 있겠지. 딱 한 개만 효과를 발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약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약에서 약이 특정 증상에만 표적해서 치료하는 약. 이런 약은요, 좋은 약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십시오. 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암. 우리는 암이 치료될 거라고 믿잖아요. 그죠? 수술하면 낫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중성자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약물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암 치료 약물들은 특정 암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약이 모든 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그거는 뭐 노벨 의학상 타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에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런 거에 다 효과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만병통치약 이런 거. 그게 전형적으로 이론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즉 설명 범위가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론은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원인과 결과.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뭐죠? 범죄, 원인. 그 원인은 딱 한 개. 원인이 여러 가지면 안 됩니다. 원인은 딱 한 개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허쉬를 좀 전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많이 한다. 끝.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범죄를 덜 한다. 끝.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범죄가 높고 낮음이 달라진다. 맞죠? 간단하잖아. 그죠? 한편 어떤 이론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이렇게 단계를 막 이런 이론 좋지 않다. 그죠? 범죄를 저지른 이유 사회학습 이론. 범죄는 학습되었다. 끝. 그죠? 낙인 이론. 범죄는 낙인을 받았다. 끝. 사회해체 이론. 범죄는 사회가 해체됐기 때문이다. 끝. 일반 긴장 이론. 범죄는 긴장했었다. 끝.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학 이론이라는 것은 간결하게 끝이 나요. 간결하게.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범죄 이론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은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되고 설명 범위가 가능하면 큰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론이 좋은 거다. 자, 여기가 1번, 2번, 3번까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검증 가능성. 자, 이제 여기서 부딪힙니다. 검증 가능성. 이게 뭐냐면 범죄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범죄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자, 사회과학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든 실험을 하든 공식 통계자를 이용하든 뭐 어떻게 하든 검증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주장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많은 범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범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이론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다음 단계인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된다. 자, 예를 들면 귀신이 빙의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귀신.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귀신이 씌어서다. 논리적으로 일관되죠. 범죄는 귀신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모든 범죄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이다. 그죠? 세 번째, 귀신과 범죄. 간결하죠.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설명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간결한 특성을 가진 이 귀신 이론은 안타깝게도 검증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여 그죠? 뭐 신비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깨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신비 아파트 맞지 않나? 다른 건가? 막 이렇게 요괴워치 이런 거 보면 귀신 씌워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처럼 귀신을 볼 수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검증 가능성 이해가십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좋은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건데 꽤 장시간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이론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 영화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홀 이론,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 중에서 그걸 잘 조합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시간에 대한 생각, 중력에 대한 생각, 뭐 또 사랑에 대한 생각까지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그게 그 영화에서 표현된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어떤 증거물들 자체가 검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죠, 실제. 그래서 뭐 그게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건 간에 그걸 자체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이론은 무조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설명 범위가 넓고 간결하고 검증했어요. 내가 검증했어요. 좋은 이론이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조건은 뭐냐면 경험적 타당성이라는 게 empirical validity라는 게 뒤따라 후속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자, 경험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 결과가요, 다른 조건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똑같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 결과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했는데 만약에 또 똑같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결과가 많다면, 즉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 즉 따르는 사람의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좋은 연구죠. 후속 연구들이 만들어졌고 그 후속 연구들의 결과가 그 이론이 맞다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거는 좋은 이론이 맞죠. 그죠? 그게 경험적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타당성은 주장되어진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실제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연구에서 지지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론을 발표했더니 후속 연구가 한 100개 정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100명의 연구자들이 전부 다 오케이, 훌륭해 하면서 지지한다. 그럼 이 이론은 굉장히 좋은 이론이겠죠. 한편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뭐 한 20개, 30개 했는데 다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삑, 이거는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자체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다른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론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험적 타당해야 된다. 자, 논리적 일관성, 설명 범위, 간결성,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5가지. 자, 5가지가 다 갖춰진 좋은 이론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얘기해볼까요? 자,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람들이 가난해서다. 모든 범죄에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만약에 간결하죠? 모든 범죄는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 검증 가능성.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더라.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경험적 타당성. 모든 연구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가난을 없애야 되겠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빈곤,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부자 만들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 그래서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가 자, 이론을 검증해 봤더니 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 범죄가 줄 것 같아. 빈곤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10억씩 주자. 10억씩 주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인당 100만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00만원은 많고 10만원 해서 주면 좋겠다. 그죠?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게. 필요한 사람들이 꼭 써야 되겠죠. 근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10억씩 주자라는 주장을 했던 어떤 사람이 실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실제 해봤더니 정책적 유용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10억 멈추죠. 그러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아마 100만 원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봤겠지만 과거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하던 것이 5,000원 하고, 그죠? 예전에 뭐 집이 1,000만 원 하던 게 10억 하고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인플레이션 될 수 있다. 즉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 때문에 오히려 빈곤이 계속 악순환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골고루 나눠줘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돈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가 있고요.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대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 실제 적용 가능할 정도로 유용한 정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이론이 뭐겠어요? 돈 적게 들어가고 노력 덜하고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이론이 제일 좋은 정책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코로나 예방법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죠. 돈 적게 들고, 그죠? 집에 박혀있고, 안 나오고, 사람들끼리 안 만나고, 이게 제일 좋은 정책일 거예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뭐,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막, 방호벽을 집집마다 설치를 하고, 온 우리나라 국토를 막 소독을 하고 이런다고 코로나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수없이 많은 예산과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는 정책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자, 정리합시다. 좋은 범죄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은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의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면 좋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범죄학 이론은 어떻게? 설명 범위가 넓어야 된다. 많은 이론을 설명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범죄학 이론은 간결해야 된다. 이해하기 쉽게 간결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 원인 한 개, 결과 한 개,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 검증 가능성. 사회과학이니까 범죄학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해야만 유용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험적 타당성. 내가 범죄학 이론을 발표하고 검증 가능했다면 그 검증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해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준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주면 경험적 타당성이 있다. 즉 지지자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예전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연구자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연구자가 있었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줄기세포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험적 타당성, 검증 가능성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작된 거였고 실제 다시 해봤더니 안 되죠. 그래서 경험적 타당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죠? 마지막 6번째 정책적 유용성.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 즉 우리가 믿을만 해야 된다. 이 이론이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 그게 정책적 유용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갖추면 범죄학 이론으로서 좋은 이론이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론이고 우리가 어디든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범죄학 이론들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6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남는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범죄학 이론을 배우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자, 시험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일관성, 설명 범위, 간결성,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유용성이라는 6가지 기준을 다 부합하는 이론은 좋은 이론이다. 따라서 우리가 따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죄학 연구 방법, 아까 전에 했던 범죄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서 연결돼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범죄학 연구 방법은요, 범죄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크게 3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공식 통계 자료를 한 걸 가지고 연구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보고식 자료를 한 걸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 조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공식 통계 자료는 경찰, 검찰 등에서 만든 즉 형사사법기관이 만들어낸 통계자료를 우리가 공식 통계자료라고 합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자료죠. 그래서 약간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자기 보고식 자료는요, 응답자에게 범죄 경험을 지리하여서 응답하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범죄를 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라.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설문하라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응답자에게 범죄 경험을 물음으로써 이 사람이 범죄를 왜 했고, 그리고 범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무엇 때문에 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를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 조사는 반대죠. 범죄를 왜 했는지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는 이 사람은 왜 범죄 피해자가 되었고, 범죄 피해를 얼마나 당했으며, 무엇 때문에 당했으며, 어떻게 당했으며, 지금 그 범죄 피해를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범죄학 연구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3주차 두 번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방학은 끝났고요, 사실, 그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2월, 3월, 뭐 4월까지 계속 그럴 걸로 보이는데 참 힘겨운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잃지 마시고 이렇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